개인 수집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렸던 미술 소장품 2만 3천여 점도 기증됩니다. 제가 정말 그 표를 구하고 싶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작년 이맘때였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 2만 3천 점. 놀랄 만한 숫자죠. 그걸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통상적인 미술관 한 10개는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인데 국보가 14점, 보물이 무려 46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과 질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네. 세기의 기증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그 유명한 르누아르의 책 읽는 여인. 그런 모습을. 그리고 또 폴 고갱의 센강의 풍경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건 삼국시대의 불상이고요. 김홍도 아시죠? 가을의 분위기를 그린 추성부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느낌이 와. 그야말로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말 복이 굴러떨어졌어요. 숫자로 매기기에는 조금 우리가 너무 그걸로만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 다 합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이 저 작품 기증할 때 대략적인 점검을 했는데 한 2조에서 3조 정도. 2조에서 3조 정도고요. 아이고. 몇 천억이 아니라 2조에서 3조요? 그것도 좀 박하게 잡은 걸 거예요. 최소 그 정도, 적어도 그 최소 정도 2, 3조고요. 또 모네 작품이 기증이 됐는데 뭐네. 예, 수련이 있는 정원. 파리에 가면 오랑주리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모네의 수련 그림만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큰 모네 그림 하나를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한 점당 2천억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2천억. 그런데 지금 요번에 기증된 모네 그림은 그거보다는 좀 작죠. 그래서 통상 한 7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림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군요. 그럼 다르지. 사이즈에 따라 다르죠. 처음 들어봤네. 여러분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천억은 그래도 한 500억 되지 않을까요? 500억과 1000억 사이. 미술관인데. 한 6, 700억 정도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의 1년 예산을 가지고도 살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엄청난 거죠. 그림 한 점이요. 한 점이요. 진짜. 네. 특히 서양미술 같은 경우는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야 볼 수 있던 거였는데 국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미술 애호가들의 그런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저희 혹시 이 중에서 다녀오신 분 이건희 컬렉션 전시 있으신가요? 티켓을 못 구했어요. 예약도 안 되고. 제가 듣기에는 그 도록 있잖아요. 그것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전시회 가서 그런 거 잘 안 사시는데 이번 거는 정말 말도 못하게 도록이 팔린다고. 3월 말 현재 10,000부 정도 이상이 나갔다고 그래요. 저도 도록이 저렇게 10,000부 이상 나갈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원래 도록은 얼마나 나가나요? 거의 안 나가죠. 상반기에 일반적인 전시의 도록 평균 판매량이 200권 정도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대한민국의 미술의 역사, 예술의 역사, 문화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런 기증이 사실 좀 많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역사로 보이긴 하는데 서구 유럽에서는 이런 미술품 기증이나 뭐 예술품 기증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처음에 어느 한 과학자의 기증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루브르 박물관도 사실은 프랑스 왕실이 국가로 넘기면서 개방을 한 건데 그것도 기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메디치가죠. 메디치가는 피렌체 지역의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작품을 수집하면서 그거를 박물관으로 꾸몄는데 미술관으로. 그게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탈리아의 피렌체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와, 좋다.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저기 거리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가. 자, 이제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아, 여기구나. 가장 많은 예술품을 선정했네. 저렇게 조각상들이 많네. 어머, 옛날 초상화들이다. 되게 오래된 느낌이 물씬 나네요. 이 그림은 다빈치, 다빈치. 우리가 아는 그림들이 나오네요. 우와. 저 꼭대기에서 만나야 되는데. 나 저기 가봤잖아, 꼭대기. 그러셨구나. 아, 근데 도시에 저 정도 되는 미술관이 있으면 그 자체로 축복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축복이죠, 있으면. 정말. 아니 그리고 우리 출연진 중에서는 보니까 그래도 좀 갔다 오신 분도 좀 계신 것 같고 저기를 갔다 온 분이 계세요? 우피치 미술관 다녀오신 분이요? 없어요? 저 갔다 왔는데. 와우. 이거 봐 있잖아. 저도 바쁜 일정에 네. 저 앞에까진 갔었어요. 두오모 성당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어요. 난 전혀 네. 서양 쪽 가보지 못해가지고. 보니까 저도 가본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그 네. 뱀 이렇게 네네네. 내신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 아들들 그거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피렌체를 갔다 온 사람이 많구나. 윤아 씨는 우피치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제일 기억나는 작품이 어땠어요? 있다면 저는 뭘까요? 보티첼리를 좋아해서 보티첼리. 직접 직관을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날 우피치 미술관 가던 날에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혼자 거기에 딱 서서 봤거든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 났겠다. 네. 뭘 본 직접 거예요? 봤을 때. 보티첼리 그림 뭐? 그 비너스 비너스의 비너스의 탄생. 그걸 알아. 비너스의 탄생. 그 유명한 이거. 네. 제가 개콘에서 똑같이 입고 나왔거든요. 에그머니 에그머니 세상에 헐렁방구다. 미의 여신 비너스가 되었어. 저도 모나리자 해봤거든요. 그렇죠. 분장실에 개콘에서 우리 한 번씩 가서. 했었죠. 네. 저희는 직접 저희가 대봅니다. 틀 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렸어요? 예. 근데 그 우피치 미술관이 원래 16세기에 메디치가가 피렌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요. 청사 건물로 쓰려고 지은 거예요. 1560년대에. 그랬다가 20년쯤 흐르고 나서 그중에 한 계층을 메디치 가문이 수집했던 작품들을 가져와서 전시하는 공간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피치 미술관의 시작이죠.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술관이 시작이 됐고 처음 메디치 가문을 부흥시킨 사람이 조반니이고요. 그 밑에 코시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밑에 피에로, 로렌츠 이런 분들이 쭉 이어가면서 피렌체 지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그런 신흥 부자로 등극을 하게 되죠. 쌤, 근데 돈이 많으면 수집할 게 참 많았을 텐데 왜 메디치가는 굳이 미술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코시모 때는 미술품 수집을 본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고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성당 건축에 돈을 많이 냈어요. 후원을 했고. 그러면서 미술품도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 세대인 피에로 대에 이르러서 수집에 그치지 않고 창작을 후원해 주게 되죠. 미술품에 투자를 하게 된 게 그 이미지 관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그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뭘로 돈을 벌었느냐? 금융업, 은행업입니다. 자,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600년 전에 금융업이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고리대금업이죠. 베니스의 상인. 그렇죠. 이미지가 좋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푸득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톨릭의 종교적 윤리로 보면 돈은 배척해야 되는 거죠. 그죠? 비윤리적이죠. 돈만 밝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미지를 상쇄하고 신뢰성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미술품 수집에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죠. 한편으로는 대단히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돈과 예술의 만남? 네. 돈과 예술의 공생?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슈카 씨도 약간 예술 쪽을 조금 하시면 뭔가 꽃을 피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참 그 너무 많이 벌어서 이미지 관리를 하는 시기가 와야 될 텐데 참 거기까지를 못 가서 제가 예술품을 못 사고 있습니다. 아, 예상치 않게 이렇게 찾아올 삘 수도 가시네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메디치 가문의 그런 후원에 힘입어서 피렌체 지역에서 그 르네상스 미술 문화가 이제 꽃피게 되죠. 떠오르는 이름들이 뭐가 있을까요? 르네상스. 저기 뭐야 닌자 거북이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 오, 라파엘레도 나왔어요. 닌자 거북이 4명. 어우, 아니 제가 말할 것까지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닌자 거북이가 4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멤버가. 또 한 명. 예.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힘껏 싸워라 도련변이 아니 미술관 닌자 한 번도 거북이. 안 가보셨다더니 정체가 아니 거의 뭡니까? 전곡을 아주 우와, 콕 찍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윤아 씨가 얘기한 보티첼리. 보티첼리. 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미술 컬렉션의 최고를 자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티첼리의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단히 재밌어요. 뭐냐면 보티첼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주문자가 있습니다. 이거 그려달라고. 델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메디치 가문의 주요 인물들의 얼굴을 동방박사 얼굴에 집어넣어달라고 주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저기 아기 예수가 있죠? 가운데. 예.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저 노인이 아까 얘기했던 코시모예요. 코시모. 오, 옆모습이 좀. 코시모의 얼굴을 집어넣었고요. 앞에 붉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명이 있는데 네. 저 두 사람은 코시모의 아들 피에로와 조반니예요. 예. 그리고 맨 앞줄 맨 왼쪽에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코시모의 손자예요. 자, 후원해준 메디치 가문의 인물들을 저 안에 집어넣어서 그분들의 권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르네상스 PPL이네요. 그렇죠. 르네상스 PPL이네. 아니 뭐 협찬사 들어간 거네요. 엄청난 PPL입니다. 보티첼리의 동방박사의 경배 유료 광고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제 델 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그려달라고 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델 라마 이분이 메디치가에 약간 잘 보여야 되는 그래서 저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보이고 동시에 메디치 가문의 권위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 델 라마가 저 지역에서 평판이 나빴답니다. 아. 돈도 메디치보다 적은데 돈밖에 몰라. 아. 예술도 몰라. 아. 그러니까 억울하죠.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잘 나가는 보티첼리를 찾아가서 그림 좀 하나 그려줘. 내가 성당에 기부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린 거예요. 근데 메디치 가문 3사람, 4사람의 얼굴만 들어가면 좀 서운하죠. 자기 얼굴이 자기 얼굴이 들어가야 저분 있어요? 증거가 남을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오른쪽에 수행원들이 있는데 저 중간에 보시면은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원리를 찾아라 보는 것 같아.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그죠? 아. 저 사람이 델 라마입니다. 나도 있어요, 나도. 근데 주인공으로는 아니고 옆에 살짝 껴다니는. 주인공으로 들어갔다간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죠. 보티첼리는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그렸는데 내 얼굴도 좀 넣어볼까? 보티첼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이게 오른쪽 맨 앞에 있는 정면 얼굴이 보이는 사람 있죠? 서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보티첼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베이지색 같은 네. 모습. 다 호구조사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 다 알아봐야 저 왼쪽 밭들이 보티첼리 부인이고 뭐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이제 사실은 저거 말고도 저 안에 여러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이제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얼굴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렇게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림이고요. 자, 이제 산업혁명이 있고 자본주의가 들어서고 하면서 19세기, 20세기가 되면 세계의 강자로 떠오른 곳이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 아. 자, 뉴욕의 미술관, 박물관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그중에 제일 간판으로 치는 박물관이 메트로폴리탄 그렇죠. 박물관. 이곳은 철저하게 기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에요. 우와. 그래요? 누가 이렇게 또 세계 3대라고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200만 점. 웅장하잖아요. 200만. 야,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그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정말요? 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무슨 미술품, 조각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뉴욕, 그 젊은이 넘치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번엔 뉴욕입니다. 가보고 싶다. 뉴욕 참 도시마다 참 매력이 다르네요. 타임스퀘어에 가보고 싶다. 강유미 씨도 갔다 오셨다고요? 저 네. 계단. 저기예요? 와. 극장처럼 사진 많이 생겼- 찍으셨어요? 저 계단 사진을 많이 찍었죠. 와우, 새록새록하다. 이 현대미술까지 다 이게 다 돼 있어요. 네. 뭐 피카소, 네. 보흐, 몬드리안, 아니 뭐 하루 다 있던 것 이틀로는 같아. 다 보지도 못하겠는데요. 이것도 다 교과서에 나온 너무 많아. 작품이네요. 언제 다 봐요? 와, 와. 드가. 생각난다. 정말 방방마다 저게 하루 종일 걸려. 부럽다. 야, 메트로폴리탄, 진짜. 저는 폴리탄 빼고 이제 메트로만 가봐가지고 전혀 저런 데를 몰랐습니다. 유미 씨도 갔다 오셨다고. 네, 한 4시간 내부를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리 아프죠? 네. 정확한 작품은 기억은 잘 안 나고 거기 딸린 식당이 되게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 예. 유미 씨는 저하고 따로 끝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예, 궁금한 게 많네요. 그렇게 통하실 아니 거기까지 가서 음식을 보고 오셨어요? 아, 어때서 그래요? 어쨌든 여기는 여러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작품도 기증하고 돈도 기부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독보적인 가문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석유왕 누구죠? 아, 들어봤어. 아, 잠깐만. 석유왕. 서규왕. 그러면은 김오일 씨? 록펠러? 록펠러. 록펠러. 와, 오, 똑똑해. 와. 19세기에 미국의 자본주의가 막 급성장을 할 때 그때 석유 산업으로 큰 돈을 번 록펠러. 이 1세는 돈을 많이 벌어서 1913년에 그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만들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단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2세인 아들이 이제 미술 작품을 수집을 하면서 기부를 합니다. 아, 그 1923년에 날개 달린 사자상이라고 있어요. 메트로폴리탄의 어떤 상징적인 메소포타미아 때 만든 조각상이죠. 메소포타미아. 예, 그새 게 아닙니다. 그거 뭐 피라미드 막 그럴 때 아니고? 그렇죠. 네. 뭐야? 그 작품을 구입을 해서 네.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놓은 거를 기증한 것도 있지만 메트로폴리탄 측하고 얘기를 해서 사서 기증하고 또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분관이 있습니다. 클로이스터스라고. 이 분관을 만들 때 건물을 짓는 땅도 제공하고 건물 짓는 돈도 제공하고 작품도 수집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3세, 4세도 지속적으로 기증을 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갖고 있는 고대, 중세, 원시 시대의 유물은 거의 다 록펠러 집안에서 기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돈이 얼마나 많았나 보다. 돈이 얼마나 많길래 사다가 다 기증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 대표작들을 기증한 대표작들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만고의 작품입니다. 야, 유명한 분인데. 자, 정신병원의 독도. 여러분, 보네요. 고흐하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죠? 귀 그거. 예, 죽기 전에 1년 정도 생렘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때인데 거기서도 그때도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서도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중에 한 작품이 바로 이 정신병원의 복도인데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지러워요. 저 지금 어지럽죠? 약간 계속 보면 네. 볼수록. 잘 보시면 저 중간 안쪽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요. 어머. 아이고. 왠지 좀 막 쓸쓸하죠? 저 사람이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저게 고의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뭔가 고의의 그 내면의 그 외로움, 고통, 고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명작입니다. 이거를 에비 록펠러가 기증을 했습니다. 와. 자, 이건 뭔가요? 다음은 이거는 특이한 작품인데요. 이상 씨가. 테피스트리입니다. 색실을 짜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림이 아니에요. 예. 뭘 짜요? 실로 짠 거예요. 그럼. 그러면 아니 그냥 우리 이렇게 자수하듯이? 뭐 넓게 보면 그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로이스터스라고 하는 분관의 기증이 된 건데 이것도 중세 때 작품이에요. 중세 때요?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해서 벨기에에 가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냥 장면을 그린 겁니다. 야, 저게 진짜 정교하다. 7점을 기증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록펠러 2세가 기증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본 사람들은 저 규모에 압도당한다고. 와, 여기 우리 이거 스튜디오 만하게 이렇게. 대단히 큰. 이거 더큰 거잖아? 벽보다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1m면 엄청 비싸겠다. 그래서 크기도 크고. 가격은 뭐 말도 못하겠네요. 엄청난 큰 규모니까 저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년에 걸쳐. 저 당시에 저거의 판매 가격이 성체 하나 값보다 더 비쌌다.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니까 우리가 그림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저 가치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와, 갖고 싶다. 뭐라고요? 지금 대표작 몇 아니, 개만. 남들은 기부하는데 지금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 저 인터넷에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27,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만하게 이렇게 집에 갖다 할 수 있게. 아니, 유민상 씨 빨리 한번 미술관에 가보셔야 돼요, 네, 정말. 그래요? 언제 한번 모시고 가고 기회를. 싶네요. 자, 이런 작품들이 록펠러 재단이 기증한 그런 대표작들이고요. 메트로폴리탄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기증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기증과는 또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근대 시민사회, 자본주의의 발전, 산업국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 그래서 가장 미국적인 박물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네요. 쌤,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이 그럼 최초의 사례인 건가요? 이전에도 그런 기증 사례가 있었어요? 네, 최초는 아니고요. 기증 사례가 우리도 꽤 있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나라 미술관, 박물관 여행을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시죠. 우리나라는 과연? 그래도 우리도 있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나라. 대한민국. 아, 이쁘다. 정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니 우리나라도 특유의 감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좀 독보적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은 건물도 멋있고요. 참 언제 가도 좋더라고요. 아, 이런 데 좀 가야 되는데 참. 백자 시리즈 손기정 선생이 베를린 올림픽 우승하고 받은 투구예요. 몇십 년 뒤에 받은. 도깨비 분이 와다. 와 저런 거 야, 진품용품에 이거는 나오면 일본에서 얼마입니까? 가져온 거 아닌가요? 불화하고 나전 칠기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찾아온 것도 있고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얼핏 봐도 정말 잘 모르지만 귀해 보이네요. 네. 세안도? 세안도를 기증했어? 세안도? 세안도 처음 들어본다. 이게 뭔데요? 와, 저런 게 어떻게. 와. 대박이다. 완전 멋있다. 와. 이번 주 생각기는요, 이거 영상 딱 해가지고 우리 저기 학생들 미술 시간에 틀어줘야 되는 영상. 쭉 완전히 교과서 역사가 쫙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나온 작품들 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나왔던데요, 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엄청난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이 됐어요. 20년은 최근이네. 뭐지? 기증자는 연세가 많으신 90대
노인이시고 계속 소장해 오던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엄청난 거를 기증을 했는데 자, 그 작품이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안도 모르는 사람 없죠, 사실은. 그 교과서에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예. 조금씩은 해보고. 대부분 압니다. 대부분, 네. 예. 자, 이 세안도는 흔히 무가지복,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그 정도인데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림이 어때요? 막 메말라 있죠? 비어있고.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 예, 투박하죠? 예. 추사 김정희 선생이 1840년도에 제주도로 유배 가서 유배지에서 겪고 있는 본인의 황량한 마음, 고난스럽게 살아가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왼쪽에 두 그루는 측백나무, 오른쪽에는 소나무를 그렸고 그래서 마른 분위기로 그린 그런 그림이고요. 유배를 가면 세상 인심이 다 떠나가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이상적이라고 하는 제자는 늘 중국에 갈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사서 제주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논어에 나오는 세안연우지 후족,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푸르름은 한겨울이 되고 나서야 알겠구나라는 이런 내용을 써서 그래서 세안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보낸 작품이에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네. 그런 그림이다. 말 그대로 쎄한 그림이네요. 그렇습니다. 쎄한도. 예. 정확한 표현.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작품이 여러 명의 손을 거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서울에 와 있던 일본인 학자가 이 세안도를 입수를 해서 네. 일본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거를 알게 된 손재형이라고 하는 수집가가 그 소식을 알자마자 보따리를 싸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2달 정도 매일 찾아가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나. 작품.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이 또 우여곡절 끝에 저당을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손색이라고 하는 개성 출신의 사업가 겸 수집가에게 들어가고 네. 그 아들인 손창근 선생이 소장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아무 조건 없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한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예, 조건 없이. 이거 들고 나였으면 아들한테 그냥 계속 물어주면서 야 이거 엄청 비싼 거다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할 것 이 같은데. 손창근 선생은 기증을 할 때 이것은 네. 나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작품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세상에 멋있는 분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분이 2003년 3월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전정류를 옛날 책이에요. 다 기증하겠다. 깜짝 놀랐죠. 봤더니 국보가 4점이나 있고 보물이 22점이나 들어있어요. 이건희 컬렉션 기증하기 전까지는 국보 보물로서는 제일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대범한 분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통이 큰 분일까? 여러분, 질문이십니까? 신상 밝힙니까? 누구 유명한 사람인가요? 기업에 또 유명하다면 유명하죠.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네. 수학 공부 뭘로 하셨어요? 참고서, 정석, 정석, 홍성대 선생님. 홍성대는 아니고. 갑자기 그런 쪽으로 간다고요? 난 무슨 기업 나오는 줄 알았어. 자, 다음에 영어. 자, 영어는 뭘 했을까요? 성문영어. 맞습니다. 초록색 그렇죠. 커버. 성문 영어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문 종합 영어를 지은 송성문. 이름도 성문이세요? 이름이 그분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1967년도에 정통 종합 영어라고 하는 영어책을 만들고 그걸 다음에 성문으로 바꾸죠. 자기 이름을 따서. 그래서 성문 종합 영어 또 있죠? 성문 핵심 영어, 성문 기초 시리즈가 영어, 굉장히 많았던 기초 걸로 영법. 기억해요. 예. 한 시대를 풍미한 영어 참고서죠. 네. 돈을 얼마나 IQ로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쓰셨나 했더니 옛날 책, 도서 이런 거를 수집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좋은 것만 수집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보적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시대. 고려 때 인쇄한 초조대장경이에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불심으로 침입을 물리치려고 초조대장경을 만들죠. 그게 거란 침입으로 인해서 다 불타니까 다시 만든 게 뭐예요? 그 유명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 이전 거네요. 그렇죠. 대단히 희귀합니다. 근데 저게 거의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인쇄된 본도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죠, 이 대보적경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너무 고맙잖아요. 기증식을 이제 당연히 열어야죠. 해야죠. 크게 해야죠. 예. 이것도. 그래서 이제 송성문 선생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아들 집으로 도망가셨어요. 어머, 왜요? 왜? 나 싫다. 아니 무슨 기증식이냐, 그냥 와. 주면 준 거지. 뭘 기증식까지 하고. 아니 그렇게 그런 걸 낯서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예. 책에 이름에는 본인 이름이 딱 들어가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네요. 아주 오늘 중요한 발견을 하셨어요. 통찰력이 자신을 좀 내세우는 걸로 좀 알았는데 그러니까 기증할 때는 뒤는 쿨하게. 아, 그리고 또 한 분. 네. 특이한 이력의 컬렉터 기증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번엔 무엇인 분일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와, 마약범 잡는 상상이 안 마약범 되네. 유창종 문화재하고. 선생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와 컬렉터예요. 옛날 기와. 기와.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기와 컬렉션인데요. 2002년도에 1,800여 점을 아무 조건 없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야. 기증을 했습니다. 1,800여 점. 와. 근데 지금 기와 문양이 저희가 한 번도 못 본 문양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아, 조금 우리가 흔히 본 거는 주로 이제 와당이라고요. 기와 지붕 끝 처마를 마감하는 그런 건데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연꽃무늬 맞아요. 이런 거죠. 신라 시대. 네. 신라.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너무 예쁜데.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유창종이라고 하는 검사를 기와 수집으로 빠뜨리게 한 그 매력적인 와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충주 고구려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구려. 중원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거를 1979년에 유창종 검사가 발견했어요. 충주 지역 답사를 다니다가. 최초 발견자. 그렇죠. 그게 충주에 네. 그 동네 어귀에 그냥 서 있던 돌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무심히 옛날부터 있던 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수사하듯이 탐문 수사를 보니까 하셨군요. 이게 뭐야? 글씨가 있네. 그 이제 마모가 많이 됐지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장수왕이 세운 고구려 비라는 게 우리 문화에는 정말로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저런 문화재들을 한 곳에서 제대로 편안하게 감상하고 연구하고 그럴 수는 없죠. 이 문화재들의 흘러온 역사를 보면 참 국가 대신에 모아서 우리를 위해 줬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신경도 안 쓰고 내팽개치고 있는 것들을 다 자기 재산으로 수집을 해서 결국은 국가에 다 기증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못하는 이런 위대한 행위를 한 거죠. 와.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정말 궁금한 또 네. 이건희 컬렉션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그 스토리도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이건희 컬렉션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이 1930년대 말쯤부터 문화재 수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 수집을 하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아버지는 수집을 하면서 대단히 엄격하고 꼼꼼한 스타일이고 주로 고미술에 집중을 했고요. 이건희 회장은 좀 통이 큰 스타일. 좋은 작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값을 깎지 말라. 와.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고미술과 함께 근현대 미술까지. 그런 점에서 약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네. 이번 이건희 컬렉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뜯었거든요. 제 스타일이에요. 예. 좋습니다. 자, 쌤의 팁을.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죠? 이게 있다고요? 너무 유명해.
이거 시험 볼 때 나오는 게 자기네 집에 있다고요? 우리는 이거 시험 볼 때 인왕 재색도 정답 쓰는데 맞습니다. 이게 경제정선의 인왕제색도인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수능 국어 시험에 나왔죠? 예. 그 정도의 작품입니다. 정답 우리 집에 있음 이거는. 와. 네. 인왕은 인왕산을 말하고요. 제색은 비가 개다, 안개가 거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비가 갠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물기가 좀 서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저 바위 사이사이에 폭포가 3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바위가 대단히 진하죠. 네. 아무래도 그림이 뭔가 좀 묵직하죠.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생겨요. 이병연이라고 하는 겸재정선의 절친이 있어요. 5살 위인데 겸재정선의 수집가였어요, 작품에. 겸재정선의 작품을 사주기도 하고 겸재정선의 매니저 역할을 해서 최고의 스타가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인데 이병연이 1751년 음력 5월 초 무렵에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키워준 친구 같은 형 이병연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저렇게 묵직하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병연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저 집 나오죠? 네. 집이 이병연 집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인왕제색도는 조선시대 그림 중에서 가장 그리움이 짙게 끼어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음에 예. 와, 오늘 자, 주제 퀴즈기도 했는데. 교과서에 나온 작품.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 이중섭의 작품입니다. 이중섭이 소를 많이 그렸죠. 주로 언제 그렸냐면 통영에서 생활할 때 소그림을 거의 다 그렸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그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소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다. 우리 민족의 우직함, 또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저 오른쪽에 흰 소는 네. 약간 소가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이죠. 고개를 소가 좀 힘들어하죠. 좀 마르기도 예, 했고. 좀 말랐고요.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얼굴, 머리를 클로즈업한 황소. 눈망울을 한번 잘 보세요. 약간 슬프죠. 그래서 이 53년, 54년도에 이 황소 그림을 그릴 때 대단히 외로웠어요. 가난했고 또 부인과 자식을 다 일본으로 보내야 됐어요. 언제 자식을 만날 수 있을까? 부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자신의 외로움,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이중섭의 자화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죠. 특히 흰소는 70년대에 전시 도록에 등장을 하고 행방이 묘연했었어요. 소식이 전시하자마자 사셨구나. 그렇죠. 이제 어디 갔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기증작 명단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있어. 50년 만에 새로 만난 바로 그 반갑소. 흰소. 국내 작품이 그렇다면 서양 작품에도 사실 또 간판으로 등장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건희 컬렉션의 서양 미술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서양 미술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아는 사람 나왔습니다. 네. 피카소 자, 나왔네요. 피카소. 와. 야. 피카소가 도자기를 만들고 도자기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좀 모르죠. 잘 모르죠. 도자기를 만들고 그렸는데 피카소가 도자기도 피카소가 한국 도자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나. 오, 처음 들었네. 우리 도자기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15세기, 6세기에 만든 진짜. 분청사기라고 있죠. 청사기. 네. 투박한 거. 그렇죠. 네. 분청사기를 보면 피카소처럼 그렸어요. 질박하다고 하나요? 그렇죠. 피카소의 그림하고 상당히 통합니다. 지금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카소가 그 제작한 도자기에 물고기 같은 거 그려놓은 걸 맞아요. 보면 우리나라 분청사기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피카소가 우리 도자기의 팬이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도자기 제작을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골랐는데요. 이걸 개인이 갖고 있으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디 미술관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 이건희 컬렉션의 어떤 흐름이나 전체적인 특징, 대표작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23,000점이 우리에게
맞죠? 그러면 이제 이 23,000점을 우리가 어떻게 감상하고 활용하고 또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줄 거냐. 이제 우리의 이제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향후 이건희 기증관은 대규모 기증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거점이자 새로운 융복합 박물관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이제 서울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벌써 기대가 된다. 근데 쌤, 누가 보더라도 국가와 우리를 위해 기증했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긴 했지만 이 사회적으로는 또 이제 뭐 상속 문제도 걸려 있고 어떤 걸 덮기 위해서 뭐 이거를 기증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잡음이 좀 있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았죠. 수집이 한편으로는 돈이 있는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삼성 비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증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즐거워하고 화제가 되고 얘기하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미술을 조금 수집을 조금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본 게 아니냐. 이런 다시 보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갖게 됐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건희 컬렉션의 이 엄청난 기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술을 향유하고 미술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그냥 단순히 공공으로 들어온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저 기증된 컬렉션을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공유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촘촘하게 고민하고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이제 이건희 컬렉션이 워낙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게 또 미술품으로 세금을 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희 컬렉션 기증 얘기가 막 이제 나올 때 그때 상속세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미술계에서 물납제라고 하는 거를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물건으로 납부를 그렇죠. 제한.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뭘까요? 미술품으로. 돈으로 꼭 낼 게 아니라 물려받은 작품을 일정 액수에 맞게 평가를 해서 그걸로 국가에 기증을 하면 그걸로 세금을 낸 걸로 인정해 주자라는 게 이제 물납제인데요. 나쁠 게 없는데 언뜻 들으면.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돈 있는 사람들의 탈세로 쓰일 수가 있다.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물납제가 법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물납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아니 이게 지금 해외에서 지금 이미 도입된 사례들이 외국도 이런 사례가 도입된 나라들이 있죠. 프랑스의 경우는 이렇게 기부를 하면 개인의 경우는 66%, 법인의 경우는 60% 정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죠. 영국 경우도 상속세의 25% 정도를 이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제도가 좀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빈틈이 없는지, 구멍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지고 특히 이제 그 액수 평가할 때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 작업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나라 이런 기증 문화, 기부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은 어떤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인식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술 수집, 문화재 수집, 경매에서 미술 작품 사들이는 거 이런 거를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서
고가의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다 신분을 감춥니다. 그렇지. 노출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주박물관에 가면 그 유명한 얼굴무늬 수박새 아시죠? 신라의 미소. 국사책 첫 페이지. 네, 경주빵집. 예. 네. 예. 아, 빵집. 빵집. 빵 하니까 바로. 그러니까 먹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예를 네. 척척 들어주시죠. 그게 우리나라에 딱 한 점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알려진 게 불과 50년밖에 안 됩니다. 1930년대에 경주에 와 있던 일본인 의사가 수집해서 갖고 갔다가 1972년도에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분의 수집과 기증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얼굴무늬 수박새의 매력을 야.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수집과 기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이게 예술적인 행위다. 네. 이렇게 좀 우리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작가들 거를 수집을 해주면 그 작가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그게 우리 문화예술을 키우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그게 예술의 후원입니다. 메디치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메디치가 못지않게 네. 그 기증 후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수집도 대단히 중요한 행위지만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공간에 있던 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본 것처럼 기증은 대체로 감동적이죠. 그죠?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 이 그림을 누가 어떻게 수집했대,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고 여기에 기증이 됐대, 일본에 갔다가 잘 구해왔대, 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수집과 기증의 위학이고,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